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임쌤입니다. 오늘은 세무이급 111회차 실무풀이 4번, 5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결산 정리 사항이죠. 자, 4번에 1번 관리부가 9월 1일에 구입한 소모품 중에 일단 소모품을 구입을 했고 단기말 현재 미사용한 소모품은 10만 원이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10만 원이래요.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를 사용하고 반드시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것. 지금 현재 이 회차에서만 조회 문제가 3개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조회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10만 원이고요. 그럼 저희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검색을 해봐야겠죠. 자, 9월 1일 날 구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에도 9월 1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1번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9월 1일. 자, 근데 소모품에 대한 분계가 없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면 9월 1일.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분계가 들어가 있죠.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 그럼 100만원치의 소모품을 구입을 해왔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도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에 대한 계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소모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재고자산 쪽에 소모품 100만원 적혀 있죠. 자, 그러면 100만원치 구입을 했고요. 100만원 중에 남아있는 게 10만원이래요. 그러면 사용한 거는 90만원이겠죠. 그래서 90만원에 대해서 소모품 비용 처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비 판관비로 하라고 했죠. 판관비로 들어가서 90.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사용했기 때문에 자산 감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22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처음에 5월 23일 22년도 5월 23일 날 만원 취득했죠. 자, 12월 31일 날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예, 1,700원 감소했죠. 그 다음 22년에서 23년도로 1,300원 또 감소했죠. 자, 그러면 지금 22년도와 23년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주당 1,300원이 감소했구나.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겠죠. 자, 그리고 주식수가 100주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1,300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계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들어가시고요. 자, 금액이 감소했죠.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서 손해봤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적어주고, 그 다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금액이 하락했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쓰는데 검색했을 때 이렇게 2가지 계정 과목이 나오죠. 자, 123번은 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고요. 178번은 비유동자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으로는 178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유의하시고 13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2번이 오히려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저희가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처리할 때 보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면 먼저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평가 손실로 썼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 눈치채셨나요? 네, 왜냐면 전기에 금액이 하락했죠. 그죠? 그럼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이 발생했겠죠. 반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했고 그러면 금액이 올라야겠죠? 그 다음 단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제거한 다음에 추가로 남은 잔액을 평가 손실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부터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23년 12월 16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310만 원이고, 이 중에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의 발생 이자는 160만 원이다. 자, 그럼 23년도에 이자로 회계 처리되어야겠죠? 근데 지급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 그럼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단기 거니까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160 잡아주고, 대변에 지급은 다음 달에 할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부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4번이랑 5번은 자동 결산 가능하죠? 자, 자동 결산이 가능하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기간은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땡겨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셨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은 7,500, 관리직은 3,500만 원이고요.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액은 생산직이 이미 5천만 원 있고 관리직이 2,800만 원이 있대요.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자,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퇴직 충당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500번대 퇴직급여, 우리 제조 직원들 생산직 5천만 원 이미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을 보시면 5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관리직도 마찬가지 2,800만 원 들어가 있죠. 자, 이 금액은 프로그램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퇴직급여 추계액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 추계액란에다가 당연히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계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들 있죠. 100%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추계액의 80%만 계상한다 라고 나와 있죠. 퇴직급여 추계액의 7,500 곱하기 80%, 3,500만 원 곱하기 80%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100%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생산직은 7,500, 관리직은 3,500. 자, 그러면 7,500 기초 5,000 빼면 2,500 추가로 설정하시면 되고, 800번대는 3,500. 자, 회사에 2,800 이미 있죠. 그럼 추가로 700 설정하면 된다.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반영 누르셨죠? 결산 반영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 결산 반영 금액 여기 해당 칸 보이시죠? 중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퇴직급여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제조 직원들. 자, 제조 직원들은 500번대에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볼까요? 500번대 노무비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1200, 2,500만 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퇴직급여 1200이라고 700만 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결산 반영 금액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누르셔야 회계 처리까지 들어가겠죠. 자,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분계까지 됩니다. 자, 분계가 됐는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자동 결산 가능하고요. 23년도에 결산을 하고요. 법인세 4,500, 법인 지방소득세.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요. 그 중에 중간이납세액 미리 납부한 거, 그 다음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 얘도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고요.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맨 끝으로 내려갈 거예요. 좀 올릴게요. 맨 끝으로 내려가면서 9번 법인세 등, 그래서 선납세금 추가 계상액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선납세금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추가 계상액을 말 그대로 우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납부해야 되는데 중간 예납세액 이자 수익은 미리 납부한 금액이죠. 얘를 선납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한번 더해 볼게요. 법인세 4,500 더하기 600. 자, 그럼 5,100만 원이 저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예납한 금액 2,300 빼기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308만 원 빼면 추가로 저희는 2,492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추가 계상액 있죠? 여기에다가 2,492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번과 2번 합쳐서 법인세 등 계산했던 금액이랑 동일하죠? 5,100만 원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분계가 되어야 하니까 상단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분계가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12월 31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자동으로 땡겨와 있죠. 자, 결차 결대 아무 때나 한번 눌러보시면 상단에 보라색으로 결산이라고 뜰 거예요. 이 말은 결산 분계에서 땡겨왔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번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 보면 500번대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에 대해서 분계가 자동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 법인세 등 선납세금, 법인세 등 미지급세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저희가 퇴직급여랑 그 다음 법인세에 대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입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땡겨 온다는 점. 그죠? 여러 가지 다 땡겨 왔죠? 그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5번 원천 징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우리 사원 등록을 하신 후에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한별 사원이고요. 입사일자 나와 있고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해서 사원 등록을 하시고요.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하신 후에 저희가 직접 등록까지 해야 되네요. 등록을 하신 후에 박한별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등록하시오. 자,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면 박한별 쪽으로 모두 넣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박한별 사원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내국인이며 거주자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한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입력을 하신 다음에 부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입력은 다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박한별 사원부터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탭에서 사원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들어와 주시고 500번으로 입력할 것 적혀 있었고요. 박한별. 자,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자, 일단은 입사일은 6월 1일이죠. 일단 체크해 놓고 주민등록번호 볼게요. 자, 2023년 6월 1일.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명세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배우자. 자, 배우자 입력하실 때 하단에 연말관계 있죠?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F2번 누르셔가지고 코드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넣어줄게요. 자,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동거 여부, 동거하지 않고요. 장애인 여부도 아니고요. 소득도 없대요. 주거 형편상 별거. 자, 우리 배우자인 경우에는 별거하고 있더라도 그냥 동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같이 살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배우자는 어차피 처음부터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보시고 배우자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박인수. 자, 나이는 거뜬히 통과했네요. 그죠? 60세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자동으로 체크.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장애인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소득 없죠? 소득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 2023년 1월 31일에 사망을 했다. 자, 우리가 23년 기준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23년 해당 연도에 사망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과세의 기간에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 그러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동안 한 달간 살아 계셨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과 딸도 넣어볼게요. 자, 직계 비속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나이 통과했죠? 20세 이하. 자, 소득 있긴 하지만 기타 소득 200만원. 자, 우리 기타 소득 200만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죠. 앞에 분리유가세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외 유학 중 배우자 아들, 딸 국외에서 유학해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 공제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녀에는 자동으로 동그라미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은, 자, 지금 나이가 0세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2023년도에 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득도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들어가면 되고, 출산 입양에 자동으로 첫째라고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김은수가 첫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둘째로 좀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별 본인. 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2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여자라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본인이 여자라고 했을 때에는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녀자 공제. 자, 일단은 여자여야 해요. 본인이.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여자인데다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맞죠? 우리 위에 가서 보시면 근로소득금액이 2,500만 원,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 배우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 1번 여 체크를 하셔서 동그라미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연말정산입니다. 자, 7월 1일에 입사한 김기웅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 명세 탭, 부양가족 탭 등등을 작성하시오. 자, 이전 근무지 해탈 상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다. 자, 23년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자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전 근무지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죠. 급여 있고요, 상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 있네요. 자, 그리고 하단에 4대 보험도 놓치지 말고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결정세액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정말 많이 물으시거든요. 주 현근무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를 한 후에 받잖아요. 그때 금액이에요. 저희가 월급 받을 때 미리 떼놓은 금액. 그 다음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했더니 나온 금액. 자, 그럼 제가
연말정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은 다시 환급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135만 원에서 9만 5천 원 환급 받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125만 5천 원을 소득세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종 세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에는 125만 5천 원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결정 세액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전 근무지부터 입력을 해 볼게요. 원천 징수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있죠? 들어와 주시고요. 사원 불러올게요. 김기웅 불러와 주시고요. 자, 소득 명세 탭에 종전 있죠? 여기에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 해탈 상사. 종교 관련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자, 근무기간 넣어주시고. 자, 급여 2,400. 상여. 자, 칸 잘 보고 상여 300. 자, 출산 보육수당. 자, 여기 내려가시면 출산 보육수당 있죠? 해당 칸에다가 60. 자, 쭉 내릴게요. 쭉 내리면 4대 보험 입력하는 칸이 있죠? 4대 보험 잘 보고 해당 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납부세액. 자, 우리 결정세액 입력하기로 했죠?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기납부세액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납부세액.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실 때에도 기납부세액을 보고 자꾸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결정세액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125만 5천 원. 자, 종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부양가족은 없는 상태죠. 본인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험료, 본인 저축성 보험료.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안 되죠. 자, 교육비, 야간대학원 등록금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입력할 때 50만 원으로 질병치료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지불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다 가능하고 도서 공연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죠. 자, 그럼 이 사원이 7천만 원 이하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 명세 탭 들어오시면 주현근무지랑 종전근무지랑 두 개 합친 금액이 연봉이 딱 들어오자 합계 6,900. 그럼 7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도서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험료는 패스하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교육비부터 넣어볼게요.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교육비 있죠? 여기에 300 본인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탭 들어오시고 F2번 눌러서 본인 땡겨 오시고 자, 증빙 코드는 국세청으로 간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을게요. 금액은 50. 자, 그 다음에 또 본인 땡겨 오시고요. 질병치료비 250에서 실손보험 수령액 5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300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2120인데 120 대중교통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2천만 원 넣어주고요. 대중교통에 120 잡을게요. 직불카드 130의 전통시장 포함이기 때문에 직불에 100, 전통 30.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00만 원에 도서등 현금 조객 20만 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자, 이 부분은 여기 탭에 없고요. 맨 끝으로 가셔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전 입력했던 거 땡겨와야 되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하셔서 뭐 교육비라든지 그러한 것들, 신용카드 다 땡겨올 수 있도록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은 어디 있냐? 34번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34번 쪽에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이라고 나와 있죠. 대출 기간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불이금액은 이자랑 원금 두 개 합쳐가지고 330으로 넣어주시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확인. 자, 넣고 난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요. 하기 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1회차 기출문제 풀이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